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은행이 문을 열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거라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역사상 망한 국가들도 무너지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1997년 11월 20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목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뉴스에서 경제 얘기가 나와도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하루 만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은행이자가 하루아침에 30%까지 치솟았고 멀쩡하던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기아, 한보, 쌍용 같은 대기업들이 쓰러졌고 배우그룹 12개 계열사가 한꺼번에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직장을 잃었어요. 국가가 무너진다는 건 영화처럼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거나 군대가 거리를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무섭게 다가와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무너지기 전날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도 대부분 큰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1,415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고요. 이 숫자가 뉴스에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나 걱정할 일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저축, 여러분의 노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숫자가 내 돈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오면 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찍겠습니다. 2026년 예상 기준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1,415조 원입니다. 1초에 100만 원씩 갚으면 약 4만 5천 년이 걸리는 돈이에요.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정부가 이 숫자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100%가 넘거든요. 맞는 말일까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국가 채무는 D1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만 계산한 겁니다. 지방정부의 빚, 공기업의 빚, 각종 공공기관의 빚, 이런 건 빠져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숨겨진 빚이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같은 미래에 꼭 지급해야 할 돈들 말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분석에 따라 3천조 원을 넘는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IMF가 국제 비교에 쓰는 D2 기준으로 보면 2026년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6.7%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매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 2030년에는 64.3%까지 치솟을 거라는 게 IMF의 전망이에요. 5년 안에 약 11%포인트가 오르는 겁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냐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나라들 중에서 세 번째로 빠릅니다. 그래도 일본은 230%, 미국은 120%가 넘잖아? 이 비교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일본과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달러화에는 전 세계가 쓰는 돈이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을 찍어서라도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채의 대부분은 자국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들고 있어요. 미국도 달러를 발행하는 연준이 천문학적인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 원화는 그게 안 됩니다. 원화를 마구 찍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고 환율이 폭등하고 수입 물가가 뛰어요. 1997년에 실제로 그랬잖아요.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하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세계 4, 5위권입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싱가포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아요. 비슷한 경제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선진국보다 낫다는 말은 비교 대상 자체가 틀린 겁니다. OECD 평균 100%라는 것도 미국과 일본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가 포함된 착시 효과예요. 이 두 나라를 빼면 OECD 평균은 약 70%로 추산됩니다. 이걸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2,700만 원.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4인 가족이라면 가구당 약 1억 원이 넘는 빚을 나도 모르게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라 빚에 개인 빚까지 같이 보면 이야기가 훨씬 심각해집니다. 2025년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979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56조 원이 늘어서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에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89에서 90%, 국제금융협회 기준으로는 91.7%로 세계 2위 수준이에요.
OECD 평균이 65%인 걸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이 가계부채 중 상당 부분이 뭘까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산 거예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집값은 내려가는데 빚은 그대로니까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나라 빚에 개인 빚까지 이 두 개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빚이 결국 어디서 갚아지느냐?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맞아? 맞습니다.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라 빚이 늘어나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딱 세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기존 9%에서 매년 0.5%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숫자로 볼까요? 월급 309만 원 받는 분 기준으로 올해부터 매달 국민연금이 27만 8천 원에서 29만 3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매달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5,400원이 더 나가요. 7,000원이면 별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올해는요. 하지만 이게 8년간 계속 올라서 13%가 되면 같은 월급 기준 보험료가 4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연간으로 치면 약 150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3만 5천 원씩 내고 있는데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각각 19만 5천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매달 6만 원씩 더 나가는 거예요. 연 72만 원이에요. 건강보험료도 매년 오르고 각종 공공요금도 올랐죠. 작년에 전기료 올랐고 수도료 올랐고 가스비 올랐고 세금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확 올리면 저항이 심하니까 조금씩 슬금슬금 올립니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올라가는 건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1년, 2년, 5년 지나서 돌아보면 실제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2023년 기준 19%예요. OECD 평균이 25.3%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더 거둘 여지가 아직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건 아니지만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물가가 오릅니다. 2026년 국고채 총 발행 규모가 226조 원에 달해요. 이 중 109조 원이 순수하게 새로 빌리는 돈이고 나머지 116조 원은 만기 돌아온 국채를 갈아타는 차환 발행입니다. 이렇게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1,000원으로 라면 한 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0원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의 저축은 사실상 손해를 본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을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 돈의 가치가 녹는 겁니다. 은행에 1억 넣어뒀는데 물가가 매년 5%씩 오르면 10년 뒤 그 1억의 실제 가치는 6,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3,900만 원을 잃는 거예요. 은행 이자가 3%라 해도 물가 상승률이 5%면 실질적으로는 매년 2%씩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물가가 통제 불능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사람들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서 빵 한 덩이를 샀어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지폐로 벽지를 바르는 게 더 싸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죠.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갚는 구조. 신용카드 돌려막기랑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안 보여요. 오히려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죠. 하지만 빚은 계속 불어나고 이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채 이자로만 나가는 돈이 36조 원입니다. 2029년에는 44조 원까지 늘어나요. 20%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36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2026년 국방비가 약 63조 원이에요.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 돈이 순수하게 빚 이자만 갚는 데 쓰이는 겁니다. 이 돈으로 도로를 깔거나 병원을 짓거나 아이들 교육에 투자할 수 없어요. 정부가 돈을 쓰면 빚이 늘어나고 빚이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자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고 세금이 늘어나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정부가 또 돈을 써야 합니다. 악순환이에요. 원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한 적이 있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그리스입니다. 2009년 그리스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재정 적자가 GDP의 4%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13%였던 거예요. 부채도 GDP의 113%에 달하고 있었고요. 숫자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뭘까요? 신뢰입니다. 돈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국가를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정크본드 수준까지 떨어졌고 EU와 IMF한테 1,100억 유로를 빌려야 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은행에서 하루에 60유로, 하나로 약 8만 원밖에 못 찾는 인출 제한이 걸렸습니다. 내 돈이 은행에 있는데 내가 못 쓰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공무원을 대량 해고했고 연금을 삭감했고 세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았어요. 4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젊은이들의 절반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회 전체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범죄율이 급증했고 자살률이 높아졌고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리스가 위기에 빠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유로존이라는 울타리가 있다.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더 극단적인 사례예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였습니다. 돈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석유 수입에만 의존하면서 복지를 무한정 늘렸고 유가가 폭락하자 나라 경제 자체가 멈춰버렸습니다.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지만 경제는 더 나빠졌어요. 인플레이션이 100만%를 찍었습니다. 100만%. 아침에 빵 한 개가 1,000원이었는데 저녁에는 몇 배로 뛰는 세상이에요. 월급을 받으면 그날 안에 전부 다 써야 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돈의 가치가 사라지니까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화폐 개혁을 몇 번이나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였기 때문이에요. 아르헨티나는 지난 40년간 8번 이상 국가부도를 경험했습니다. 한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었던 나라가 자국 화폐를 강도한테 건넸더니 강도가 거부하고 간 일화가 있을 정도예요. 한국은 다르지 않아? 맞습니다. 다릅니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반도체, 배터리 조선 같은 핵심 수출 산업이 있고 기술 경쟁력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무역 흑자 구조이고 외환 보유액도 4천억 달러가 넘어요. 하지만 이들 나라도 무너지기 전에는 다들 우리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유로존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고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보험이 있었고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었어요. 1997년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렇다면 위기가 오기 전에 알 수 있는 징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부를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석유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기업이 망하면 은행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가고 그게 뱅크런이 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런 징조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하나는 관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동시에 터지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견디기 어렵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가 시스템을 100% 믿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복잡한 10가지, 20가지가 아닙니다. 실행 가능한 것만 딱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가장 먼저 오르는 게 금리입니다. 1997년 IMF 때 하루아침에 금리가 30%까지 올랐다고 했죠. 최근 사례도 있어요. 2022-2023년에 미국이 1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렸습니다. 당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매달 이자가 2배, 3배로 뛰는 걸 경험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 금리가 2-3%만 올라도 매달 이자가 수십만 원씩 늘어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30대 이하 청년층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73%에 달합니다. 원 연령대 중 가장 높아요. 이분들이 금리 인상 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걸 검토하세요. 갈아타기 어려우면
최소한 대출원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놓는 게 안전합니다. 빚이 없는 사람과 빚에 쫓기는 사람의 생존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위기는 빚이 많은 사람부터 덮칩니다. 빚이 적으면 최소한 선택할 시간이 생깁니다. 내 자산의 100%가 원화 예금이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 전부가 같이 떨어집니다. 한국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환율 폭등에 당하고, 부동산만 있으면 부동산 폭락에 당하고, 주식만 있으면 증시 붕괴에 당하고,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면 회사가 무너질 때 소득이 제로가 됩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00원대였습니다. 원화 가치가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지 수단입니다. 미국 S&P 500 ETF를 매달 조금씩 사는 것만으로도 달러 분산 효과가 있어요. 거창하게 해외 부동산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증권앱 열어서 달러 ETF 10만원어치 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금도 좋은 방어 자산입니다. 금은 어떤 나라의 화폐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경제 위기 때마다 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이미 늦어요.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체 자산의 20-30%는 원화 이외의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안전합니다. 100% 원화 올인은 대한민국이 절대 안 망한다의 전재산을 거는 거랑 같아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은행 예금만 가지고 있는 분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이라는 건 아시죠? 이건 한두 개 은행이 무너질 때 얘기예요. 만약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면 예금자 보호기금의 실제 규모는 전체 예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고 일부는 실물 자산이나 해외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현명합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흔들립니다. 근데 절대 0이 안 되는 자산이 하나 있어요. 내 능력입니다.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체 불가능한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특별한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기기술자, 배관공, 목수, 요리사.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합니다. 은행원이나 증권맨 같은 금융 전문가들은 하루아침에 실직했지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는 뉴스, 환율이 폭등한다는 보도.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과 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고 신호라는 걸 알아야 해요. 지금 당장 투자할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격증 하나, 외국어 하나, 부업 스킬 하나. 이게 위기 때 내 월급을 지켜주는 진짜 보험이에요. 돈이 힘을 잃는 순간 나를 지켜주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가 벌어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국민연금입니다. 나라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내 연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현실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3년 재정추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할 연금이 많아지는 적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2056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어요. 다행히 올해 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면서 기금 고가 시점을 2064년까지 8년 늦췄어요. 소득 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올렸고요. 기금 수익률까지 1% 올리면 2071년까지도 유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전망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2026년 1월부터 국가가 연금급여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법에 명문화됐습니다. 기금이 소진돼도 국가가 지급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연금 재정이 고갈된 지 오래인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한다는 건 결국 세금으로 메운다는 뜻이에요. 기금이 바닥나면 그에 거친 세금으로 그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미래의 우리 또는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속도를 보면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가 계속 심화돼요. 지금 보험료를 올렸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구조 개혁 없이는 앞으로 또다시 보험료 인상 논의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를 설계하는 건 위험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하고 25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 약 1.8억 원을 내고 3.1억 원을 받게 됩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40년을 꼬박 가입했을 때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가입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ISA, ETF 적립 같은 걸로 2층, 3층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연금은 기본값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개인이 추가로 대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시나요? 선택권입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자기 돈을 자기가 못 찾게 됐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월급을 받으면 그 나라 내 전부 써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달러로 바꾸려고 브로커를 찾아야 했고요.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대영 제국도 쇠퇴했고, 소련도 붕괴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준비된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산을 저가에 사들인 사람들은 큰 수익을 올렸고, 새로운 산업이 태어났어요. 오늘 영상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라가 안 망하면 좋겠지만 안 망할 거라고 확신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집에 불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화재보험은 들어두는 것처럼요. 위기가 안 와도 빚을 줄이고 자산을 분산하고 능력을 키운 건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확인해 보세요. 내 자산 중 원화 비중이 몇 %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 두 가지만 확인해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